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여기자 로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그리고 절대 잊지 못할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독도라는 작은 섬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날,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독도 때문이었습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작은 섬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그다지 큰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자부심, 역사, 그리고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상징적인 장소였죠. 저는 이 작은 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취재를 진행하던 중 광복절에 독도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죠. 이 섬이 과연 왜 그토록 중요하며 왜 한국인들이 이 섬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8월 13일 아침, 저는 울릉도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를 머물고 15일 아침 7시 20분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독도로 이동하게 되었죠. 배가 독도에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독도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하늘 아래 작은 점처럼 보이는 이 섬이 어떻게 그토록 큰 분쟁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독도에 내리자마자 저는 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인 김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뱉은 첫 마디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도가 위험합니다. 그 말은 마치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과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어요. 저는 그가 말한 위험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독도가 처한 위험이 단지 일본의 영유권 주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김 대장의 표정은 이 섬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독도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독도의 현황부터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8월 초 울릉도에서는 일명 오징어 축제가 열리는데 오징어를 보기 어려운 축제였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500에서 600척에 달하던 오징어잡이 배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섭씨 20도가 넘는 수온이 6월에서 11월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오징어를 못 잡게 되었다고 해요. 더 나아가 더운 온도 때문에 치어의 생존율 또한 저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오징어를 못 잡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먹이 사슬과 이어지게 됩니다. 대개는 오징어를 먹이로 삼는데 대개 자원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주도에서 잡히던 자리돔이 주 어종이 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김 대장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그와 함께 독도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도가 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알고 싶었어요. 김 대장은 그런 저의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빈 기자님, 독도는 단지 영토 분쟁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섬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곳은 한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주권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 대장은 독도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최근 일본이 어떻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표기하고 외교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심지어 일본의 정치인들은 독도를 방문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만으로 독도가 위협받는 것인가요? 제가 질문하자 김 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단지 시작일 뿐이죠. 그들이 더 나아가 독도 주변의 해양자원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독도 주변 해역은 해양자원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이 이곳을 손에 넣는다면 이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해양 주권과 경제적 이익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갔습니다. 독도는 단순히 작은 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이 걸린 중요한 요충지였고 이곳이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대장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군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움직임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 대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요. 외교적 경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무력 시위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독도를 목표로 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도 인근의 연구선을 타고 나가면 일본 순시선이 알아채고 다가와서 경고방송을 합니다. 진로 방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그 횟수가 더욱 빈번해져 1년에 100여 차례에 달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일본의 집요한 연구입니다. 최근 일본 도토리현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왔습니다. 울릉도 오징어 연구를 하고 있더군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드나들며 오징어를 잡은 기록 연구였어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논리이니 이들은 이제 우리 논리마저 차용하고 나선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를 오가며 독도도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울릉도가 고향이라는 2세들의 친목단체도 만들어서 방문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연구를 반박하기 위해 울릉도 연구까지 확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대장의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주장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더 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인들에게 이 섬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토록 독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독도의 작은 바위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이 섬을 지키겠다는 한국인들의 결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김 대장은 저에게 한국인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왜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 역사의 상징,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독도에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과 그곳에서 마주한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독도의 작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 대장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독도가 처한 위험,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 섬을 지키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생각할수록 이 작은 섬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독도가 진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긴박한 위기인지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독도의 해안을 따라 걸으며 섬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김 대장은 독도의 환경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연구 활동에 대해 더 설명해 주기로 했죠. 그와 함께 바닷가를 걷던 중, 우리는 섬의 서쪽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다 심층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독도 연구는 자료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기록도 파기되고 없습니다. 1960년대 제주 해녀들이 독도 식수원인 물골 공사를 위해 봉사활동을 했던 기록도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독도 물골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도 침탈에 맞서 울릉도 결성된 독도 의용수비대가 최초 주둔지로 활용한 곳입니다. 제가 지자체 관계자분께 물어도 봤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계속 보관하지만 그 이전에는 법에 따라 일괄 파기했다고 하네요. 광복 이후 독도 관련 자료들도 대다수 파기되고 이제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하려는 찰나 연구원이 급히 다가와 김 대장에게 작은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레이더에 이상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대장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일본 측에서 보낸 함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해 있군요.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도가 실제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함선이 독도 주변 해역까지 접근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주장 이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대장은 서둘러 해양기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저를 데리고 급히 이동했습니다. 해양기지로 돌아오는 길, 김 대장은 무전을 통해 울릉도에 있는 한국 해군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함선이 접근 중입니다.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즉각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독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지 정치적 문제를 넘어선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단지 취재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긴박한 상황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김 대장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통신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김 대장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선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그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로빈,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영유권 주장 이상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일본이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독도는 단지 작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존엄성과 주권이 걸린 곳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독도 해양기지에서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 대장과 그의 팀은 일본 함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이 작은 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독도 해양기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함선의 접근은 모든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김 대장과 그의 팀은 한순간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일본 함선은 독도 인근 해역을 돌며 점점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해양기지의 팀원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독도를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김 대장은 잠시 후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상황은 단지 경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가 언제 실제 위협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이곳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을 독도 해양기지에서 보냈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배를 타고 독도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독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섬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한국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후 사료들을 찾아보니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이에 맞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건립 계획을 내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양연구기지는 2014년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독도를 지키는 이 치열한 시도 속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독도 앞바다에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태극기가 쓰레기처럼 부유하고 있었고,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기미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를 인정할 수 있는 공식 문서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일본의 순시선은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드나들며 한국인에게 경고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아름답고 슬픈 섬을 진심으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작은 섬이 지닌 중요성과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다시 한번 독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독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